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평생 강아지를 싫어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했더니 이 남편 집에서는 강아지를 쳐다도 안 보면서 강아지 산책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접 시킵니다. 남편의 성실함이 쎄한 아내 몰래 남편 뒤를 밟아보는데요. 대박 사건,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인간 자동차라는 게 뭘까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지난 15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된 겁니다. 그 영상 제목이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받는 여성 보행자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네. 차들로 가득한 도로 위의 모습인데 갑자기 한 여성이 어머. 차량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앞선 차량처럼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시 그 뒤에 멈춰 섭니다. 뭐예요?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뀌자 네. 여성은 좌회전하는 차들과 나란히 어머. 마치 한 대의 차처럼 줄지어 이동합니다. 어머.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자동차로 착각한 것 어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니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저희들이 뭘 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놀랍죠. 뒷차가 다행히 속도를 늦추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다가 사람 못 보고 큰 사고로 이어져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상을 올린 이 작성자도 정말 여성이 자신을 차량이라고 착각한 건지 도로 위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을 했다라고 말하면서요. 너무 황당해서 영상을 몇 번이고 보게 됐다라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진봉 교수님 뭐 몇 번을 돌려보셔도 돌려볼 때만 놀라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무단횡단하려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자기가 자동차나 된 것처럼 지금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런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전 차가 천천히 가서 다행이지. 제대로 잘 못 보고 만약에 급하게 온 차가 있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정체시키는 요인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누리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침에 차 타는 걸 깜빡한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운전자에겐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였을 것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 저러다 사고 날 수도 있다. 이런 그 댓글들이 있었는데 황당한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정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철딱서니 없이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저런 행동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일이 적지 않게 있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치매 어르신 이런 케이스에서 저렇게 길로 나가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류 과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목숨 그리고 또 거기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또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분도 반성하시고 절대 저 영상 보신 분들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위험천만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차에서 내릴 때는 차량에 완전히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문 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전남 순천의 한 교차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자,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차량. 그런데 갑자기 보셨습니까?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쾅 부딪히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오토바이 운전자 충격에 휘청이며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한참을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건 이후 상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차량 운전자 보이시죠? 넘어진 운전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기는커녕
그저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머.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네.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이 차량이 100번 양보해서 2차로 쪽, 즉 그러니까 인도 쪽에 가까이 붙어서 차문을 빼꼼히 열었다면 그래도 뭐 내리려나 보고 다르지만 저 상황에서 네. 차문이 열릴 거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도 못 하니까 이거 어떻게 열려 이게?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잖아요. 네. 원래 오던 속도로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문을 확 열어버리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고 누리꾼들도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첫째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도로 중간에 정차하고 내릴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지적을 한 사람도 있고요. 네.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도 주행 차선을 지켰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셨고 네. 또 둘 다를 지적하는 분도 계세요. 누구 하나 잘한 것 없다. 네. 결국 내리기 전에 문을 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길 쪽에 가깝게 붙어서 문을 열어야 되고 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네.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네.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 좀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누리꾼 의견 중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오토바이도 주행 차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다신 분인데 저 영상에서 그러면 오토바이가 오토바이의 주행 차선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도 그 차선 가운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전거든 저와 같은 오토바이든 일반 차량과 똑같은 주의의무를 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과실이 더 많느냐? 쉽게 말하면 몇 대 몇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하. 통상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도로 가운데에서 개문해서 사고가 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70 내지 80%의 그 과실이 있고 뒤에 따라와서 부딪힌 오토바이가 20% 내지 30% 정도의 과실을 지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 그 안전 확보를 하고 내려야 될 문을 열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 택시를 타다 보면 택시 뒷문 옆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후사경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항상 써놨지 않습니까? 뒤에 따르는 오토바이 조심하시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문을 연 그런 과실을 더 크게 보는데 아하. 대신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왜 주행 차선을 안 지켰느냐? 한마디로 오토바이가 과속했는지 차선을 위반했는지 전방주의식 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과실이 낮을 때는 한 10% 정도, 과실이 많을 때는 한 오토바이의 한 20, 30% 내지 40%까지 책임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항상 네. 앞에 가는 차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요, 뒤쪽에서 내린 사람이 언뜻 보면 가방 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뜻 보면 가방을 맨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엄마가 아이의 학원이나 그런 등교나 내려주는 것 같아요. 내려주는 과정에서 뒷문을 여는 과정에서 저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요.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자녀를 중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꼭 내릴 때 방금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내릴지 즉 뒤에 차량이 오는지를 운전자가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옆유리가 다 보이잖아요. 옆거울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안전하고 조심한 걸 확인한 후에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한테 반가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두 글자 이본 씨가 나왔네요. 대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누구보다 화려했던 90년대를 보냈던 그 시대의 아이콘이죠. 저는 까만 콩으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는 바로 별명, 아하. 이본 씨입니다. 자, 이분은 배우, 라디오 DJ, 예능 MC, 그리고 가수 활동,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인먼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이본 씨가 매일 24시간 엄마 곁을 지키다 돌아왔다고 했죠. 자, 일단 최근에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이본 씨의 최근 모습은 어떨지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 이본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요? 멋진 남자. 근데 난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 사랑한다면 처럼. 5, 6, 7, 8. Dance with me in my backyard, boy. Looking super fine in your corduroy. 반갑네요. 근데 이 후반부 영상이 그러니까 흐릿한 영상은 예전에 광고 찍은 영상이고 손정혜 변호사님 최근의 모습인가 봐요, 이본 씨의. 그렇습니다. 사실 이본 씨가 올해 나이가 53세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믿기 어려운 최강 동안이 아닐까 싶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라디오에 복귀한 것도요. 21년 만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본 씨는 마치 2년 전에 보는 듯한 모습으로 그러네요. 나타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더 반가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런웨이에 오르는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아하. 이 런웨이도 20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리꾼들의 댓글은 학창 시절 듣던 언니의 목소리 반갑다. 라디오 네. 여신이 복귀했다. 나이는 저 혼자만 먹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댓글들도 올라오고 이야. 있는데요. 이 자칫 타칭 관리의 여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비결은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더니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거고 어머나. 30년 넘게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간단한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 진짜 놀리는 거 아니야. 하재근 표면 저게 어떻게 간단해요. 저는 50년 넘게 저녁을 6시 이후에 먹어왔는데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하니까 저녁 약속도 안 잡는 건지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살아왔다는 와. 거예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취미로 하는 운동만 12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운동이 뭐 스쿠버 다이빙, 골프, 야구, 볼링, 승마, 플랭, 요가. 여기 야구가 왜 들어가는지. 이 여성분들 야구 잘 안 하시는데 하루에 한 종목씩만 해도 12일이 걸리는 거예요. 와,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번 씨가 활동을 좀 중간에 쉬기도 했는데 아하. 활동 쉬는 기간에도 자기 관리는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쉬었는데 이본 씨가 32살 그 이후부터 활동을 갑자기 쉬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라디오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04년부터 그러니까 32살 이후부터 갑자기 활동을 안 했는데 어머. 이본 씨가 뭐라 그랬냐면 2006년 어느 날 엄마가 여행을 갔다 오겠다라면서 떠났다. 어허.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또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라면서 떠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의 그 두 번의 여행이 이본 씨가 활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엄마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예요. 엄마가 여행 갔다 올게 하고 잘 돌아왔잖아요. 또 여행 갔다 올게 잘 돌아오는데 근데 이게 엄마 곁을 24시간 지키게 된 이유다?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다 오셨는데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들어봤더니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을 하고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게 안 하려고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그걸 말하면 되지 그러고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이 잘 끝난 줄 알았는데 한 1년이 지났을까요? 다시 엄마가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유방암으로 수술을 또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연달아서 이렇게 암 수술을 병간호를 하자. 진짜 1년을요. 진짜 5분 대기조에 최고의 서비스로 엄마를 모셨어요. 중요한 약속은 하지도 못하고 집 근처에 어딘가에 있다가 전화 오면 달려오고 이러다 내가 죽겠는 거예요. 엄마도 싫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샤워기를 틀어놓고요. 진짜 팍팍 울었어요. 이본 씨가 솔직하게 심경을 진짜 다 고백했네요.
우리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단 말 지금 이보은 씨가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비교적 또 가볍게 넘어갔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유방암 관련해서 간병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데 아이고 어머님도 미인이시구나. 아이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도 엄마가 스스로 손을 놓지 않게 신경 써라 이렇게 의료진의 조언도 있었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때 효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본인이 방송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런데 간병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내내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고 긴병의 효자 없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네. 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7년이라고 하고요. 이 7년 동안 이원 씨도 힘든 시간 또 공부하면서 잘 이겨냈고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눈물 없이는 못 이보은 씨가 지금이야 이제 뭐 표정 밝게 얘기는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근데 진짜 눈물 없이 못 이렇게 왜냐면 한창 잘 나가던 전성기에 어머니 간호를 위해서 모든 활동을 접고 이제는 또 21년 만에 다시 이 팬들 앞에 선다, 시청자 앞에 선다, 청취자 앞에 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져 있다가 나오지 않다가 다시 방송에 나온다는 건요. 과연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나를 기다려 줄까? 내가 예전에 했던 만큼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본 씨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요. 오랜만에 복귀하는 것에서 부담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본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심을 담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네. 거예요. 본인이 10년간 라디오 DJ 하면서 가장 인기를 많이 누렸던 프로그램이 볼륨을 높여라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이걸 갑자기 그만두고 쉬다가 이번에 다시 DJ로 복귀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이다. 물론 뭐 방송국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만둬야 되는 거지만 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만 좀 하라고 할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저도 오다 가다 기회 되면 이보은 씨의 그 라디오 또 꾸준히 청취하는 애청자가 한번 돼 볼게요.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한일 양국의 비밀 병기 뭔가 진짜 뭔가 감춰둔 무시무시한 어떤 대결이 펼쳐졌나 봐요. 안진용 기자님. 지금 한일 가왕전이 한창 진행되고 그쵸. 있습니다. 양국의 이제 탑7 베테랑들이 싸우고 있는데 비밀 경기는 누굴까요? 다름 아닌 막내들입니다. 네? 자, 막내들은 제일 약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는 고령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만큼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허. 이 친구들 노래를 하기 전에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황금 막내는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한국팀 황민호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경연곡 총 조회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고요. 폭포수 같은 고음을 쏟아내는 감성 거인입니다. 일본팀 카와이유토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맑고 순수한 감성을 노래하는 힐링 보이스입니다. 카와이유토 군도 최단 기간 100만 뷰 돌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konnichiwa. konnichiwa. 왜 이렇게 어색해? 아미노 데스. 아이고 아이고. あと可愛いです 이게 지금 몇 번을 쓰는 거예요? えっと 캐릭터가 완전 달라. 그치. 거의 호동이 형이야 지금. 저기 이윤석 선배님이랑 호동이 형. 아니 근데 진짜 무대에 오르기 전 상황을 봤는데 완전히 진짜 뭐 아까 패널분들도 저기 했지만 극과
극과 극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정현 평론가님.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인데 황민호 군은 진짜 외향적인 모습이고 가와이 군은 극내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어깨도 좀 좁고 이렇게 쭉 그렇습니다. 늘어지고. 아이고. 근데 지금 황민호 군 같은 경우에는 무대 시작하기 전에도 막 퍼플하게 막 쩌렁쩌렁하게 목을 풀면서 잠깐 그것도 약간 기선제압할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측면도 있는지 막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제 가와이 군 같은 경우에는 조곤조곤하고 조용조용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황민호 군은 사전에도 그렇게 쩌렁쩌렁 큰 목소리를 이제 목을 풀었는데 노래를 부를 때도 역시 파워풀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성진 창법도 선보이고 황민호 군이 네. 단지 귀여운 나이도 굉장히 어리니까 귀엽죠. 네. 근데 귀여운 모습만이 아니라 진지한 감정도 또 소화한다는 게 장점인데 그래요? 어떤 무대를 선보였을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네. 겨울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로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가와이 유토군의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안지용이 좀 이건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표정 같아요, 진짜. 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황민호 군 나이가 막내지 실력은 절대 막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일본인 심사위원이 한국어로 황민호 군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들 대단해요. 나이를 떠나서 정말로 실력이 뛰어난 황민호 군에게 존중의 뜻을 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부른 이 붓이라는 노래, 막걸리 한 잔은 유명한 강진 씨의 그 막걸리 한 잔 앨범에 담긴 곡인데 단순히 감성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를 곱씹어 보면은 그 안에는 역사, 분단, 화해, 동포애가 담겨 있는데 중요한 건 11살 황민호 군이 저 뜻을 어떻게 알겠냐 하는 건데 가사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볼게요. 네네.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자, 11살이 부르는 겁니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여.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950년 6.25 이후에 한국이 분단이 됐잖아요. 그 후에 70년 세운 게 무슨 대수냐. 5천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지 않냐 그런 뜻인데 사실 5천년 역사 앞에 70년 세월이나 11살 황민호나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황민호 군이 저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울림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해요. 뭔가 노래를 그냥 음정박자 안 틀리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사를 진짜 뜻까지 완전 자기 것으로 해석하면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가와이 유토군은 와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해볼 수 없는 경기야 뭐 그런 표정이었는데 어떤 무대일지 궁금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결이지만 사실은 일본 팀 막내죠. 가와이 유토도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요? 일단 아역 배우를 시작해서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꽤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역강 재팬 예선전에서 부른 노래가 최단 기간 1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또 이렇게 그 한일 소년들이 대결을 하는데 이 등장만으로도 한국팀 참가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고요. 한번 그 가와이 유토의 그 노래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日がある海に霞む船はさよならの汽笛残しますゆるい坂を降りてゆけば夏色の風に会えるかしら私の愛それはダイアリー日々のページ綴るの私の愛それは小舟空の海を行くの夕日の中振り返ればあなたは私を探すかしら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최지범 교수님 이건 가와이 유토군의 저 노래는 어떻게 이 무슨 뮤직비디오 이런 걸로는 표현이 안 되고 진짜 눈 감고 들으면 진짜 어디 막 경치가 쫙 광활한 데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도 있고 막 정말 그냥 뭐 한편의 그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등장할 때부터 두 사람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황민호 군은 파워풀한 모습을 보였다면 유토군은 정말 잔잔하지만 가냘프지만 감정선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미성이 보였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맑고 투명한 음색이었고요. 특히 기교 없이 순수한 모습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노랫말 그리고 음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아까 그 옆에 나온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방청객들 모습 보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모습이었고 이 유토군이 고른 노래도 성숙한 이별을 얘기하는 노래였고요. 지나간 여름의 아련함 그리고 그리움 등 이런 서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색에서 들리는 그 모습이 그 어떤 음량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같은 마음, 가늘한 이별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정은 아는 듯한 모르는 듯한 아주 애매한 모습이 노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충분히 감정이 전달되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와이 유토군의 노래를 들으셨던 시청자분은 아마 그런 생각 같이 하셨을 거예요. 야, 노래라는 게 경연에서 노래라는 게 막 이렇게 꺾이나 막 기교를 넣어야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런 기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미성만으로도 세상에 음색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구나 하고 느끼셨을 텐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양국의 망랭이들 대결이었는데 승자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아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뮤직비디오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그러네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제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몇 대 몇? 황민호 군이 131대 69 거의 스코어는 더블 스코어 차이로 민호 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전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승부를 가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각각의 가진 그 매력과 이 감동이 그 우리 마음속으로는 사실상 같은 모두 다 1등을 했던 그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현장에 있었으면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점수 매기는 심사위원들도 저 순간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쨌든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 두 양국의 두 막내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무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 강아지 산책에 집착한다 남편이 왜 그럴까요? 안지웅이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일단 뭐 강아지를 사랑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강아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일단 이 고민은 결혼 40년 차 된 아내가 보낸 사연입니다. 자,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은
강아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40년쯤 되니까 변했나 봅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강아지를 한번 키워볼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 남편이 반년 전에 갑자기 우리도 강아지 키워보자 했더니 아내는 갑자기 강아지를 왜? 당신이 웬일이야 한 거죠. 남편은 아예 애들도 다 컸고 뭔가 적적하지 않아?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는 뭐 그러던지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역시나 남편은 강아지를 귀여워하지도 않고 시큰둥합니다. 뭘? 아내는 뭔가 어리둥절하죠. 이 사람 왜 키우자고 한 거야 싶은데 정작 남편, 집안에서는 강아지를 진짜 돌보지 않는데 이상하리만큼 강아지 산책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시킬게 하고 집을 나섰다는 거죠.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아까 저 반려견이 꼬리 흔들면서 행행행 막 다가서는데 막 부비부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밖에 산책은 또 빠짐없이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평론가님? 집안에서는 강아지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6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아지 산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 선택적 지극정성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내가 느끼기엔 아내의 촉에는 또 뭔가 쎄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척하면서 몰래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가는 남편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밖에 나가더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다른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막 부글부글 끓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 인간아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아내분의 그 반응이 야 이거 천벌을 받으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인간 이게 뭐예요? 전에도 뭐 있었다는 거예요? 많았대요. 어머. 이게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게 40년 됐다 그러죠.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바람을 여러 번 피웠대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래 이 인간 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제 체념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자주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나가봤더니 또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이 인간은 도저히 구제가 불능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는 남편이 바람 필 때마다 이혼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전업 주변 탓에 남편의 경제력이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놔두고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이혼한다는 것도 엄마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편도 바람 피우다 걸리면 늘 다시는 안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빌 때마다 가정을 지키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왔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이 남편이 정말 나쁜 게 아내분의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전업주부인 상황도 그런 걸 다 악용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방 마당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또 이번에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큰 이제 장성한 아이들이 이번에는 참지 못한다. 아내, 엄마 편을 들기 시작을 했고요. 아버지인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 정작 아이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무서워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직접 이제 각서를 쓰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 각서의 내용은 앞으로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무섭게 쳐다보는 앞에서 약속하면서 각서를 썼습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이건 3년 전에 다방 그 여성 업주와 바람 피울 때 걸려가지고 각서 쓰고 도장 찍은 건데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그런 반려견 산책시키다가 어떤 여성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3년에 각서 쓰고 또 바람 피웠다는 거냐 지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강아지를 빌미 삼아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있기 때문에 아내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고요. 통상 이렇게 잘못한 남성들은 두 가지를 씁니다. 반성문 혹은 각서인데 통상 각서가 더 쉽다고 그래요. 왜냐면 반성문은 본인이 스스로 뉘우친 걸 써야 되는데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써. 재산을 다 준다.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딱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내분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뭘까요? 이 각서가 떠오르는데 그 각서대로 정말로 쓰여진 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진짜 저희도 궁금해져요. 이 못된 남편 좀 버릇 좀 고치게 최진영 변호사님 그 각서 효력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참 송구합니다. 왜 가족 분위기 왜 이래요 이거? 지금 현재 대법원
하급심 판례는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외도를 용서하고 그 조건으로 전 재산 준다라는 약정은 무효다라는 것이 현재의 실무적 태도입니다. 아, 왜 그래요 진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른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에. 거꾸로 평소 때 힘 좋은 남편이 너 미리 재산 다 포기해. 이런 각서 써놓으면 그것이 유효일까요? 그런 정신에 비추어가지고 재산 분할과 관련되는 신분에 관련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은 네. 이것이 우리의 선량한 풍속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해서 이런 판결에 기해서 이 판결 그 각서 썼으니까 전 재산 다 소유권 이전에 소송하면 진다는 거죠. 대신에 네. 모든 것이 무효이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약정에 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받았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을 아파트를 넘겨왔다든가 그렇게 이미 이행된 것은 유효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언을 드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약정에 기해서 뭘 청구할 경우에는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오늘 당장 어떤 구체적인 사안, 구체적인 부동산, 구체적인 재산 나한테 넘겨 하는 약정,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임 회사님 진짜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 인정받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지금 이혼하고 싶단 말이 이제 입 밖에 나왔단 말이 참다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혼인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 네. 일반적으로는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특유 재산이 있는지 뭐 다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이 어리고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랜 기간 삶은 만큼 그 재산 형성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상처받은 아내분의 마음을 글쎄요 무슨 금전적 어떤 보상이 다 치료해주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저 못된 남편의 버릇을 고쳐줄 수 있다면 이혼은 하시는 게 마땅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진짜 가슴 철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무려 65명이 터널에서 뛰쳐나온 이 사건은 바로 어제 발생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터널은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이었습니다. 자, 터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0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뛰쳐나온 건지 그 긴박했던 순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안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자, 오른편에는 새빨간 불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잠시 후 한 남성이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고요. 사람들 뛰어가네. 그렇습니다. 곧이어 마스크를 쓴 여성도 황급히 달려가고 있죠. 세상에. 이렇게 끝없이 이어진 불길의 끝에는 버스 한 대가 멈춰선 채 앞부분부터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불길이 진짜 끝도 없이 막 이어졌어요. 진짜 아까 영상 보니까. 사실 마성터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용인 쪽에 사는 분들이 이제 퇴근하는 길에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시 정도다라고 밤 9시 정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세상에.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저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끔찍하고 현장에 저게 있었다고 하면은 저 또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지 않을까. 얼마나 공포죠. 그렇죠. 그나마 저기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해서 어떤 추가적인 인적 어떤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그대로 두고 그래도 지혜롭게 맞아요. 어떤 그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맞아요. 빨리 피했다는 잘하셨어요. 점에서 차는 둬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안전의식 정말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세상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올려가면서 다 부진에 빠져나오다가도 전기가 다 차단돼 버리니까 다급했지. 차를 버리고 나올 때도 전기를 마시니까 쓰러질 정도로 독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정임 변호사님 터널 안의 화재는 불길도 무섭지만 그
유독가스가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또 인원도 많다 보니까 혼잡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일단 버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34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리고 인근 차량에도 굉장히 많은 탑승자들이 있어서 31명, 총 65명이 대피를 했고요. 네. 아주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상자 5명, 경상자 31명이 나왔고요. 소방당국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1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일단 다친 분들 지금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경상자는 있었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화재 원인은 뭐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인데 버스가 2차로로 달리다가 벽면을 부딪혀서 약 한 35m에서 40m 정도를 미끌려서 최종 정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가 난 것인지 아니면 최초 벽면을 추돌하면서 화재가 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감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최진문 교수님 물론 아직 정밀 감식 결과,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만 일단 1차적인 추정으로는 벽면을 부딪혔다. 뭔가 그러면 그로 인해 화재가 났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 봐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정확한 사실은 더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버스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도로가 미끄러워서 노면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지면서 벽면을 부딪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현재 사고가 난 터널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강릉 방향으로 향하는 2개의 터널이 있는데 그중에 1개 터널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터널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재개통은 시설물 정비를 거쳐서 모레쯤에 다시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버스는 완전히 타버렸고요.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마성터널이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달에도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사고가 많이 있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라도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진짜 우리나라 진짜 문화재를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다른 곳도 아니고 종묘인데, 그러니까 종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종묘가 그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사당이고 종묘, 그러니까 조선이 이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별도의 신을 모시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종묘가 바로 조선의 신전이었거든요. 가장 조선에서 신성한 공간이었는데 네. 저희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종묘를 세상에. 근데 그런 종묘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아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난 15일 0시 45분쯤에 서울 종로구 종묘의 담벼락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담벼락으로 향한 뒤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네. 그런데 가까이 더 다가가서 두 팔을 들어서 수차례 담장의 기와를 흔듭니다. 어머머.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기와를 내동쟁이 치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됐는데 뭐. 저 남성이 부순 종묘의 기와는 무려 10장에 달했습니다. 뭐예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대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해 있었어요. 그분이 계산하시면서 저기 옆 동네 지금 싸움 났다고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고 저한테 그냥 궁시렁궁시렁. 아니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횡설수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횡설수설한 거죠.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안타깝게도 저 사람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신호는 특정해서 현재 추적 중에 있으니까 곧 잡힐 걸로 보이지고요. 15일 아침 6시쯤에 파손 5시간 뒤에 종묘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저걸 발견을 했고요. 부서져 있는 사건 현장 자체를 직접 발견을 했습니다. 네. 지붕 바닥에는요. 암키와 그러니까 수키와 암키와 기와가 2개가 있거든요. 암키와 5장과 암키와 위에 올려놓는 수키와 5장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엇깎기로 해서 딱 고정시키나 봐요. 그렇습니다. 암키와 수키와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5장 총 10장이 파손이 된 상태였고요. 국가유산청은 신고를 받은 뒤에 이렇게 훼손된 거예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4시간 걸쳐서 기와 보수 진행을 했고 보수가 현재는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이네, 진짜.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편의점에 신용카드로 술을 구매했잖아요. 아까 네네. 그걸 근거로 해서 신용카드 주인을 찾았고요. 신원은 특정했는데 아직은 붙잡지 못했고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의 걱정을 진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까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백방으로 뛰어서 저 못된 인간은 반드시 잡는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뉴스파이터가 방송되고 있는 중간에 저 인간이 잡혔다는 소식, 검거됐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 잘하셨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저 인간 잡았어요. 저 못된 인간 잡았는데 어떤 죄를 물으시고 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사실 2년 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낙서했던 사건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못된 인간. 젊은 학생들한테 그걸 시킨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만큼 지금 예전에 문화재보호법 지금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유사한 법으로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보면은 고의적으로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상당히 많은 것을 훼손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불법도 크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처럼 뭐 어떤 10년까지 구형을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비슷한 동정 전과가 있거나 했을 때는 구속영장 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저런 행동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소중한 문화를 잘 가꾸고 주변에 쓰레기나 휴지, 오물을 주면서도 환경 보호에도 모자랄 판에 저 무슨 행동이야. 저런 못된 인간은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는 거 무겁게 처벌 내려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런 영상 보고 저런 이 그림 보고 정말 모방범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